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계 완투펀치 이재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이재화 최강욱 이재화가 뜨면 검찰 개혁은 탈탈 턴다. 이미 그걸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완전 소문이 났더라고. 어디에요? 방송계에. 전혀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래요? 저는 오늘도 방송 나가니까 두 분 같이 좀 저거 섭외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래 몸값이 비싼 사람들. 함부로 부르려 하지 마라. 아니, 저는 이제 주말에 좀 심심하니까 유튜브 짤방들 많이 보는데. 짤방 끝내주죠. 뭐 이재화 최강욱은 안 나와서 그냥 제목만 검찰 관련된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 전국구 방송이나 아니면 저 뭐 SBS 정치쇼 그거를 시청자들이 다 자기들 만들어서 제목을 또 기가 막히게 붙여갖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나요? 유튜브에 엄청 그게 보통 7분에서 10분 안 짝. 네. 다 그쯤 되죠. 네. 그래 딱딱 주제별로 끊어갖고. 그 조회수도 많아요. 불법 아니야? 저작권 침해잖아. 남의 방송한 걸. 아니죠. 내가 걸지 않으면 괜찮지. 아니 글쎄 SBS는 SBS의 저작권이 있는 건데. 근데 뭐 이제 방송사들은 그렇게 해주는 거 오히려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5월 27일이죠. 전국구 애청자분들 그리고 미건스 회원분들 초청해서 250명 노무현입니다. 영화 공동 관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영화 함께 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했고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여러분들께서 전국구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구 후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세월호 가족 지킴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역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고급지고 반값 하우스 웨딩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하우스 웨딩이고요. 이미 웨딩한 분들 만족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 대관하게 되면 작게는 뭐 한 20-30명에서 또 많게는 200명, 250명까지 대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 하실 분들은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 들어오면 1시간에 한 2-3번씩 안내해드리는 한 줄 통신이 있습니다. 월 10,000원에 유료 서비스인데요. 요즘처럼 바쁠 때 그리고 기사 쏟아질 때 대단히 유익하고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imtv.or.kr 들어오셔서 한 줄 통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꽃,
우리 주위에서 행사가 많은데 막상 꽃을 써야 할 때 어디서 사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꽃도 좋고 사는 보람도 있는 좋은 사람과 플라워.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에 있는 1,500개 작은 영세 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월요일 날 어제 한겨레신문이 특종을 했어요. 예, 5월 29일자. 예, 어제죠. 우리가 이제 이게 5월 30일이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이죠. 예.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해경 1, 2, 3 정장에 대한 그 수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로 적용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동시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고 끝나고 나서 보복 인사하고.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예. 끝까지 예. 못 벗을 때까지. 아, 이거 완전 조폭이야 진짜 이거 보면. 시킨 놈들은 다 영전하고 승진하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지금 한겨레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네. 돈봉투 만찬. 예. 그것도 완전 특종 아니에요? 그것도 내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그거를 처음에 딱 소위 물어온 강희철 기자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신다는데, 예. 그 양반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반드시 내부 제보를 받고 해줄 수밖에 없다. 내용 자체가 좀 수뇌부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아, 이번 내용도요? 예. 오. 지난번 거는 그 집에 같이 가서 딴 방에서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이 예. 쟤들이 왔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알려줬다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쟤들이 왔네 그러고 그 중에 하나 잡아갖고 니네 왜 왔냐 여기에. 예, 그런 식이지. 검사가 다른 검사가 밥 먹다가 예. 저거 이제 지네가 보기에 다 좋은 자리에는 막강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거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제보를 했을까 이렇게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그 보니까 거기 참석자 중에 입산 검사가 자기 옛날에 상사로 모셨던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니까 우병우 입산이 아니지 정의로운이지 왜 입사다 그러니까 자기들 표현으로는 자기들 표현으로는 우병우에게 물묵은 검사장 중에 한 명이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꼬치꼬치 물어서 기자들에게 토스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돈봉투. 근데 우리는 뭐 누가 했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군지 아는데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중요해. 누군지 아는데 관심 없어 우린. 왜냐면 그 제보한 사람 일종의 공익제보죠. 공익제보자죠. 그리고 이것을 딱 정리해갖고 기자한테 넘긴 사람 또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추적한 기자 다 공익제보자들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한겨레가 이게 뭐 바이라인으로 숨긴다 그러더라. 이름 안 하고 이번에 특별 취재반 아니야 이게. 특별 취재팀을 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요즘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잘 해도 욕을 먹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 딱 뭉뚱그려 버린 거 이게. 저기 검찰의 좀 내밀한 이야기를 이제 기사를 쓰면 검찰에 대한 검찰이 또 엄청나게 푸시하잖아요.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 부담스럽죠. 한겨레 기자하고는 앞으로 만나지도 않고 뭐 전화도 안 할 거라고 막 그랬다던데. 이 기사 나오고. 돈봉투 기사 난 이후에. 근데 이건 또 나왔잖아 이제.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만나는 사람들은 공익제보자는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청이로운 앞으로도 있어. 원래 한겨레 빨대들이 있거든 그 안에. 이게 그 탄핵 정국에서는 황교안하고 우병우가 일선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만 나왔고 구체적인 경로나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그 세선 경로, 루트 이런 것들이 다 나왔죠. 구체적인 워딩도 나왔고 뭐라고 압력을 넣었나. 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 이것도 상당히 상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적어도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장급 사이에서 오간 얘기를 예. 아 그러네. 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 정도면 당사자 아니면은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지. 뭐 부장검사나 이런 애들만 해도 모르는 일이죠,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우병우가 변찬우 광주지검장 직접 전화한 것만 지금 알려졌었죠. 예, 우병우가 관여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우병우 변찬우 광주지검장, 그다음에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 에게 외압을 넣어서 123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시키지 마라.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 어딥니까? 서버 압수. 서버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그거 니네 거기 항목이 없는 거 왜 그 압수수색하냐.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다시 오니까 깡통만 남은 거고 요거만 알려줬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뭐라 그랬냐면 난 직접 전화한 적 없다. 연락한 적 없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직접 연락은 안 했어요. 그럼 우병우 훌륭한 사람이야. 아, 직접 연락은 했고요. 직접도 했고 또 했고. 직접은 윤대진 그 형사 2부장에게는 직접 전화해서 그거는 이제 6월 초죠. 2013년 6월 초에 윤대진한테 했죠. 옛날에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교신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 걸어갖고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그 중단하라는 취지로 압력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거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제 전화를 했다는까지 나왔죠.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윤대진한테? 예. 그래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나왔고. 변찬우에게는? 변찬우도 직접 전화를 해서 했다는 건 나왔죠. 압력 행사했다는 건 나왔는데 그 외에 변찬우 부부는 직접 안 하고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서 했다고. 그렇죠. 나왔잖아요. 김진모 통해서 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황교안이 또 나중에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깠다는 것도 처음 나온 거고. 요 부분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그 우병우하고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 84학번이고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죠. 맞습니다. 연수원도 동기고 김진모 마누라도 동기입니다. 김준모 부인도 검사예요? 판사 출신인데. 거기는 서울대 84 CC네. 김진모가 그 유명한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여자 MB 시절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이명박 MB 시절에 2년 4개월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민정비서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민정비서관 맞아. 그때 당시에 장진수 주무관과 관련돼 있던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그거 하면 또 최강욱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증거 은폐하고 디가우징 시키고 증거 인멸한 장본인이었고 그러니까 서버 디가우징 해갖고 서버 다 날려버리고 그거를 특히 이제 축소 은폐시키고 증거 인멸한 지시를 우리 그러니까 김진모가 했을 거다. 총지휘했을 거라고 의혹을 사고 있었죠. 이때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김진모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가서 내 기억으로는 내가 장진수 주무관 변호인을 했었으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형식만 서면 조사 형식에만 받고 전혀 마무리 입건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정비서관을 그만두고 그 다음 날인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을 해버린 거죠. 부산 고검장으로요? 고검차장. 고검차장 그것도 검사장급이죠. 검사장급이죠. 부산고검 1차장. 완전 연맥인 거네. 니네가 이거 갖고 문제 삼아? 우리 바로 승진시킬게. 그때도 확실한 보훈 인사라는 얘기가 검찰 내에서는 파다했죠. 그러니까 김진모가 그걸 덮어준 대가로 검사장을 먹었다. 장진수 주무관이 그 김종익 그 민간인 사찰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잖아요.
그 사건의 내부 문서를 왜 청와대가 다 갈아 없앴잖아요. 예. 그거를 시킨 장본인이 예. 김진모라고 당시에 많이 알려졌었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변찬우에게는 직접 전하지 않고 변찬우하고 김진모는 무슨 관계예요? 저 둘이는 변찬우 선생은 저 18기고 예. 김진모는 19기인데 예. 변찬우는 나이가 많아요. 저기는 경북대를 나왔는데 아하. 변찬우 검사는 저 이제 저 국세청 안원국장하고 대학 동기란 말이에요. 거기도 경북대예요? 네. 아, 그 안원국장한테 물어보면 또 잘 알겠네. 예, 둘이 잘 알더라고. 그래서 전에 제가 무슨 저기 그 최순실 재산 환수 뭐 이런 거 그 공청회 이런 데 가서 안원국장 몇 번 만났는데 여쭤보니까 진짜 막 그 울분을 토로했다고 하더라고. 자기 친구 만나서. 아, 변찬우. 예, 변찬우 검사장이. 왜냐면 저 일 때문에 이제 압력도 받고 말 고분고분하게 안 들었다고 나중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갑자기 좌천당하고 결국 옷을 벗었으니까. 예. 변찬우 그 광주지검장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불러갖고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또 끝끝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니까 예. 황교안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불러가지고 무슨 검사장이 부하들을 통솔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 제대로 못하고 휘둘리느냐. 예. 그렇게 그 화내고 질책을 크게 질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찬우가 또 죄송하게 됐다고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참나. 누가 죄송해야 되는지. 야, 그러니까 우선 우병우 라인에서 일단 그 변찬우에게 외압을 넣은 거는 정리가 됐네 이제. 예. 그렇죠. 우병우가 자기 친구인 김진모를 통해서. 예. 그리고 김진모 민정비서관 출신이면 이때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예. 그래 둘이 빠꼼이네. 그렇죠.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렇죠. 서로 이게 청와대의 생리, 검찰의 생리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원래는 대검 형사부장이 이게 관여해야 될 일인데, 형사부장은 조은석이라는 형사부장은 우병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이 식구이긴 한데, 이제 그 우병우 입장에서는 조은석 그 검사장이 고대 8사거든. 그리고 이제 정통 이제 후배요? 네. 정통 특수 라인이 아니라고 우병우는 주장하고 조은석은 자기는 정통 특수 라인으로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해.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시덥잖아. 조은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은석은 검사장이 되고 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되게 조은석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했지. 시기질투하고 그런 건데 원래 라인대로 하자면 형사부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김진모는 기획조정부장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조정부장.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조정부장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 뭐 국회, 그러게 내 기획조정이니까. 국회 대응,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관 업무 중에서도 국회. 지 친구면서 같은 민정비서관 경험으로 사건 말아먹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야, 찬우 형한테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지. 또 김진모 변찬우는 평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한 연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조은석에게 이제 조은석이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대검하고 광주지검하고 입장이 같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거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은석은 수사검사들이 이러니까 좀 두둔하는 편이었으니까. 수사검사들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게 맞다. 조은석하고는 이야기 안 되는 거지. 근데 김진모는 대검에 있으면서도 대검 입장이 아닌 청와대에서 하명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 우병우의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근데 이 대목에서 참 좀 뭐랄까 아이러니랄까 이런 게 재밌네. 제가 왜 저 두 사람이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줄 아냐면 법무부 과천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법무관 할 때 수도군단 검찰부장을 했는데 그게 안양에 있거든 수도군단이 관악산 바로 밑에 높은 자리야.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 과천에서 법무부 검사들이 예비군훈련을 나오면 소위 그 수도군단 법무부에서 그걸 예비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데려왔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예비군훈련 나온 검사를 4명을 데려왔는데 그 4명이 누구냐면 변찬우, 김진모, 조응천, 권성동. 조응천 누구요? 권성동.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4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웃겨 죽겠어요. 그럼 그때 훈련 받으라고 꿈쩍 못해요? 아니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노는 거지. 훈련 안 하고? 네. 이게 훈련 일합시고 이제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이 양반들이 방위 산업비리의 주범이네.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막 술이나 엄청 먹이고 뭐 그러는 거였는데.
하여튼. 아, 그래서 그때 김진모와 그 변찬우가 법무부에 같이 있었던 걸 알았다. 그리고 권성동이 또 이명박 때 법무비서관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아, 권성동 몇 개예요, 여기는? 17기일 거예요, 권성동은. 조응천 18기. 예. 변찬우 18기, 김진모 19기. 다 고만고만한 나이대네. 그렇죠. 그때 이제 다 같이 있으면서. 예. 이게 그 우병우가. 예. 조은석이는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우병우도 그 검찰 대검에 대변인 되려고 했다가 네. 그 조은석인데 밀렸거든. 밀렸지. 네. 2013년도에 그 대검 대변인이 검사장급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고. 그 전에 검사장 되기 전에 대변인은 어쨌든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도 받고 대변인은 매일 총장하고 만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관심 종자가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쟁에서 조은석인데 졌어요. 그다음 이제 우병우는 스스로가 검찰 19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통이라고 그랬는데 조은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부에서는 평가는 조은석이가 오랫동안 있고 일단 가시적 성과는 많이 냈어. 뭐 옛날에 장영자 사건 가지고 조은석이 계속 우려먹는 건데. 뭐 나라동금 사건 등등을 해서 안희정이 뭐 구속시키고 잘했던 건 다 저게 그 조은석이?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조은석이는 검사장 되고 우병우는 탈락되잖아요. 그런 껄끄러운 관계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황교안 라인을 통해서 조은석이한테 압력을 냈는데 시가 안 먹힌 거지. 아, 처음에 이렇게 됐죠. 황교안이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국장이 이제 모든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야, 김주현 네가 검찰국장이니까 조은석 형사부장에게 그 연락해봐. 연락했는데 조은석은 밑에 형사부장들, 밑에 형사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과실치사 적용해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김주현이 조은석한테 얘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밑에 라인이 이제 형사기획과장에 이선욱이라고 27기가 있는데. 이선욱, 27기. 이선욱이 또 조은석인데 전화를 못 하니까. 당연하죠. 조은석은 19기인데. 그러니까 대검에 그 밑에 이제 손영배 형사 이과장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욱은 손영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고 아까 김주현은 조은석한테 전화를 하는 건데 레벨에 맞춰서 전화하는 거지. 완전히 전인망 훑듯이 이거를 했네. 저거는 하여튼 그래도 업무 파트너긴 해요.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때 저렇게 전화를 했던 지금 김주현 검찰국장은 저 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가 우병우가 밀어서 중앙지검장으로 밀었거든. 근데 총장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고 이영렬이가 된 거지. 대타로 이영렬이 되고 저기는 대검 차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조금 더 높잖아요. 대검 차장이 고검장급입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으로 갔고 2015년 2월에 이른바 보훈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봉욱이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형사기획과장이던 이선욱이는 지금 검찰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1과가 검찰과장이고 옛날에는 검찰 2과가 이과라고 불렀는데 그걸 지금 형사기획과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과장을 하다가 1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과장을 하다가 1과장. 검찰과장을 하는데 이번 돈봉투 만찬에서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안태근한테 아니죠 저기 이영렬한테 돈 받은 과장 2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족보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TV를 해갖고 이거 그래픽을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냥 말로만 듣기를. 응? 말로 들으면 장점이 있어요. 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니 근데 이 표는 너무 그거 하니까 우리가 참고로 5월 29일자 한겨레 세월호 수사 외압 3면 보면 이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의 기초에서 이 도표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한 25%쯤 돼. 여기에 지금 75% 살들을 붙이고 있는 중이야. 그렇습니다. 이 도표를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5월 29일자 3면.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게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왜 그렇다면 검찰청법 7조예요? 검찰청 7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즉 검찰총장에 대해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 감독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일선 수사 검사에게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건 구체적 사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검찰청법을 위반하면 어느 뭐에 처한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잖아. 검찰청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거죠. 원래 법에 정해준 권한은 검찰총장한테만 얘기하게 돼 있는데 자기 본인도 그렇고 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총장 아닌 사람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거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이 규정 취지는 법무부 장관만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나 법무부 장관이 간부들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뜻이라고 하면서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규정이죠.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을 법무부니까 관계없지만 황교안 장관도 불법을 했고 김주현, 이선우 이게 다 불법을 한 거예요? 공범자죠. 공범자죠. 그렇죠. 그러네. 황교안 법무장관만 불법을 한 게 아니네. 그럼요. 다 같이 한 건데 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죠 지금. 김주현과 이선우고 공소장을 쓰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렇게 딱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지가 상대하는 카운터파트가 대검은 형사부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과장이 대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 사건이니까 보고를 해달라. 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통계가 필요한데 대검에서 그런 거 수집해서 알려달라.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기소해라. 이런 걸 못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것도 몰래. 요즘은 이제 요새는 그걸 이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죠. 옛날에는 막 구두로 하면 나중에 문제 삼을 때는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구체적 지휘 감독을. 그런데 저는 여기 이 기사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먼저 그때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접촉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검찰총장에 하고 이야기 잘 돼지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고분고분하게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놔둬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주면 정권의 책임이 문제되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자기들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일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변찬을 불렀어요. 법무부에서 변찬을 불렀고 너네 왜 밑에 그 간부들을 지휘 감독 못하냐? 왜 제멋대로 날뛰게 놔두냐? 이거 자체도 불법인가요? 아니 그거야 지휘 통솔을 잘해라 하는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안 갔다는 거니까 애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러니까 변찬을 불렀고 할 수 없는 거네 그게.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 말만 떼놓고 보면은 내가 장관인데 검사장한테 그 말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황교안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법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두루뭉술하게. 그 이야기는 너 인사 때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모진 그 인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게 황교안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작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황교안도 물론 충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여기서 떠올리셔야 될 거는 그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해경 책임인 것처럼 언급하는 리포트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길길이 화를 냈잖아요. 막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얘기했던 거. 그런 점들하고 시기가 겹치고 그 점을 겪어보면 결국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고 그건 이제 김기춘
씨가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이야 당연히 박근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그 전체적인 그 기획이 어쨌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예, 그렇죠.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 책임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가 있나? 애초에 이 사람들이 짜놓은 그 틀 내지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이거는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였죠? 그 회사 청해진. 청해진 해운이 뭐 과접 내지는 뭐 개조. 이런 책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박근혜가 관폐하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전에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그 관폐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만 딱 만든 관폐하라는 것도 전직 공무원이지 현직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쫙 공무원 책임을 빼고 그렇게 해야지만 소위 정권의 책임이나 부담으로 가지 않는다고. 소위 그런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배상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직무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는데 연결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춘이라는 거죠. 야, 그래서 처음에 딱 사고가 나자마자 법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국가 보상, 배상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국가의 책임을 지고 국가가 손해를 보게 한 것을 배상하는 차원으로 가지 말고 국가 책임을 빼고 가급적 국가가 은혜를 베풀어갖고 좀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려고 처음부터 그림을 쫙 만들어 놓은 거네. 저는 이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다가 학생들을 못 구해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 청와대가 7시간 동안 박근혜 7시간 동안 뭐 이거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도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이거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는 걸 스스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덮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1시간 만에 구조를 하다가 구조 작업을 안 했다고 실질적으로 뭐 한 10명만 구조하고 나머지 구조를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걸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라면. 그런데 자기들 때문에 사실 더 많이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야, 아주 못된 놈들이지. 아주 못된 놈들과 어제 오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사 보복은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기사를 봐도 그러고 얘기들을 들어보면 인사보복 이게 거의 조폭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그 전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법무부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보면은 지금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조종을 해가지고 사건을 말아먹는 역할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전부 나서가지고. 근데 본래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법무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국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국가배상 심의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국가배상 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배상을 해주는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예요. 근데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면하기 위해서 저 수사하는 데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걸로 기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거기 라인에 있던 사람을 줄줄이 다 날리는 거죠, 이제. 그 심리는 뭐예요? 그 법무부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전화 오면서 막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선 검사들의 그 심리는 어떤 상태로 이거 무슨 얘기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야 된다. 자기 명령에 안 따랐다는 거죠. 아니.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사람들 검찰들 일선 검사들 아니에요, 수사 검사들. 그쯤 되면 양심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서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때 당시에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 123 정장의 소행을 보면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가지고 방송 한 번을 안 하고 하선 명령 한 번을 안 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그 현장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다 기록에 남게 될 일인데 그 정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로서 네가 제대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건을 말아먹을 예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박근혜 사건 같은 걸 말아먹을 예도 안정범 수첩 같은 게 없어버리면 말아먹을 수가 있죠.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누구 저기 정호성이 휴대전화 같은 게 없으면 없으면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수사해보니까 증거들이 너무 그게 나와버린 상황에는 재량이 없는 거죠. 재량이 없는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수사하면서 막 판례도 찾아봤을 거 아니야. 이런 유사한 판례들을. 그럼요. 그러면 그래도 위에서 계속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이준석 선장이. 그 사람이 왜 처벌받은 거예요? 그 승객들한테 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장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게 선장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가 먼저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죽인 거지. 그렇습니까? 해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경의 임무가 뭐예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구조하는 거고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객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리 깨라는데 끝까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원들만 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선원만 싣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장이 도대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해경 정장은 왜 처벌 안 받았냐? 얘가 선장을 데리고 나온 놈이란 말이야. 아무 조치 못하게. 그리고 지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근데 1, 2, 3 정장 결국 처벌 못 받아요? 나중에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든가 그러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그 나중에 그렇죠 무죄된 걸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우병우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대충 냈듯이.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압력 넣는데 뭐 자기 자존심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정상적이면 그거 나중에 법원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라. 이왕 할 거면 철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자, 추적하면서 계속 인사보복을 했다. 인사보복. 그 뒤에 인사를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사라는 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인사가 검사로서 제 역할을 했는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2015년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었을 때 이 보복 인사를 한 거예요. 보복 인사를 그때 당시에 김주현하고 변찬우를 딱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둘이 동기인데. 그렇죠. 둘 다 18기, 김주현도 18기. 같이 검사장 됐고. 이제 광주지검장은 어떻게 했냐면 후배 기수가 가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사실은 자천시켜버린 거예요. 자천시켜버리고 결국 못 견디고 그해 12월 달에 2000년 12월 달에 옷 벗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검사장 되고 같이 동기인데 변찬우는 그렇게 한직으로 자천시켜버리고 그걸 시켰던 김주현은 검찰국장에서 다음에 중앙지검장을 간에 만에 하다가 대검 차장으로 가고. 대검 차장으로 가고. 승진시켜버렸죠. 대검 차장은 명실상부한 검찰의 2인자예요. 총장 다음 차장이니까. 그러고 그럼 변찬우 입장에서 변찬우하고 김주현하고 누가 에이스였었는지 그때는 잘 모르죠. 아니 이제 그 내부에서는 사실은 뭐 김주현하고 라인이 다르니까 근데 김주현이 더 잘 나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도 둘 다 이제 고검장으로 다음에 나가야 될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찬우를 고검장을 시키기 싫으면 예를 들면 수원지검장 같은 걸 시킨단 말이야. 수평 전보 하는 수도권에 거는 광주지검이었다 수원지검장 아니면 서울 동부검사장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빼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평인데 조금 나은 곳으로. 근데 대검 강력부장을 시키고 김주현이는 대검 차장이 됐지 않습니까? 차장 부하 아니에요, 강력부장은. 그렇죠. 차장보다도 한참 부하 아니야. 그렇죠. 차장이니까 바로 미치긴 하네. 그래도 하여튼 부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를 하나를 부하로 보내고 하나를 상관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네,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죠. 나가라는 소리지. 광주지검에 이제 차장검사가 있잖아요. 이두식 차장. 21기인데 여기는 아예 서울고검으로 서울고검은 뭐 할 일이 없거든요. 고검으로 그것도 수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서울 고검 아침에 손톱 깎고 저녁에 발톱 깎는데 윤석열 고검 보내듯이 보내버린 거예요. 명함 정리하고 오늘은 누구랑 점심 먹을까 명함 뒤적뒤적거리고 그러는 건데 결국 고검으로 갔다가 결국 옷 벗었죠. 이두식 차장도 옷을 벗었어요? 아주 그냥 진짜 착살나게 인사들 해버렸네. 윤대진 형사 2부장 팀장 수사팀장 세월이 수사팀장은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하여튼 현재도 부산지검에 있죠. 근데 뭐 윤대진 선수는 뭐 큰 손해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서산지청장도 했고. 서산지청장 했고. 윤대진 여기 당시 형사 2부장은 이용호 특검 때 저기하고 같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하고. 그 연이 돼갖고. 원래 가깝다고 평가되니까. 그 연이 있어서 물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서산지청장 갔다 바로 부산지검 여기는 25억인데 83학번이에요. 맞습니다. 늦게 고시 공부를 한 거지. 윤대진도요? 학교 다닐 때도 좀 명성도 있고 그랬죠. 83학번. 그래 여기가 아까 대윤, 소윤. 아까 소윤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대윤이 윤석열, 소윤이 윤대진. 여기도 좀 가오가 사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특별 수사를 둘이서 많이 했어요. 옛날 정몽구 구속시킨 같은 팀이었고. 윤대진하고 윤석열하고. 여기는 소년급제하고 거리가 멀고 늦게 시험 둘 다 붙고. 늦게 시험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카리스마도 좀 있고. 25기 83학번. 그러니까 저기가 둘이 도찐개찐이네. 왜냐면 윤석열이 79학번이면서 23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83학번이면서 25기니까 그래도 요거 조금 더 빨리 됐네. 윤석열보다는. 2년 빨리 된 거야, 윤석열보다는. 윤대진이 부산에 가서 한 게 LCT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성공은 못했지만, LCT 수사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이제. 그럼 여기 윤대진은 용서해야겠네, 그래도. 우병우하고 친하고. 거기는 원래 우병우 라인은 아니에요. 친하기만 하고. 일을 같이 했다는 거. 근데 윤대진 검사는
우병우나 황교안의 말을 믿고 실제 따라준 게 아니라 원래대로 했어요. 네. 세월호 개겼지, 서부 윤대진은. 압수수색도 했고 업무상 과시치사도 적용했어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 진술도 다 했고. 아니 나중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됐으니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상한 논리를 세웠던 거 아니야? 우병우 기소에서 빼버렸지. 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빼버렸고. 그렇죠. 세월호 네. 그거는 지난번에 여러분 방송했지만 그거는 그렇죠.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은석 당시 형사부장.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선 검사들을 두둔하면서 이거는 일선 검사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조은석 검사는 이게 2015년 2월 정기 인사 때 예.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를 시켜버리거든요. 형사부장을. 네. 청주지검장은 이미 동기들이 여기는 동기 중에 잘 나가던 검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초임 검사장일 때 초짜들이 가는 자리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 인사 때는 한직 중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잖아요.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사장 자리긴 한데 한직 중에 한직이라고 글로 보내버린 거지. 아직도 옷도 안 벗었어요 여기는? 예, 아직 여기 부원장으로 있어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정권 교체가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또 청주지검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무리하게 수사했구나. 거기서 또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한번 또 뻐그러지고 그랬어. 네. 거기 누구 도지사를 잡아넣으려고 그랬나 시장을 잡아넣으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다가. 예. 삑살이 났어? 네, 삑살이 났어요. 삑살이 크게 났어 아주. 초코를 잘 발라야 되는데. 조은석은 몇 개예요? 19기. 19기요. 이거 고대 8사학번이. 여기도 고대 8사학번이면 저기하고 동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19기 중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윤곽근도 19기고. 네. 그 중에 윤곽근이 충주 사람이야. 예. 예. 거기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 가고 그렇죠.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봉욱이나 조은석 여기는 찬발에 물었지. 봉욱 이번에 살아났네 그러니까. 그렇죠. 봉욱도 그러니까 아웃될 뻔했는데 봉욱 선생 거기 형사부장으로 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동부지검장이 있다가 지금 동부지검장이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지 그 대검 차장으로. 그러니까 이창재 같이 동기인데 봉욱이랑 19기 동기인데 이창재는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고검장급이란 말이야.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 밑에 자리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고검장급인 대검차장을 간 거지. 그러니까 한번 물을 먹은 거죠. 한번 물을 먹고. 근데 이제 봉욱 선수가 원래 검찰국 근무 경험도 많고 경력이 또 쭉 잘 밟아왔기 때문에 완전 에이스라며 거기도. 거기도 대학 동기고 연수원 동기인데 누가고? 우병우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병우보다 반발짝 앞서 나갔단 말이야. 봉욱이. 근데 그게 열이 받았구나. 서울중앙지검의 검조부, 검증조사부. 일부장이 봉욱. 1부장 봉욱, 2부장 우병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병우는 이를 갈고 있었네.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지보다 앞서 나가는 거는 못 봐주는 거지. 검사 임관 성적도 봉욱 1등이야.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병우 2등? 내부 평판도 완전히 상반되죠. 봉욱은 애가 점잖고 아주 나이스하다 그러대. 네 가지가 있다 그러고 저기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가지가 뭐야? 싸가지. 아이씨, 하다 또 주먹 달라고 뻔했네. 그거 개그라고 한 거야? 아니 그냥 뭐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 그래요?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자, 그럼 이 물 먹은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 변천은 옷을 벗었고, 윤대진 어찌 보면 물을 먹은 건 아니고. 기회가 있죠. 서산지청장까지 갔었고. 이두식 차장이 물 먹었고. 이두식 차장이 물을 먹었고. 조은석 물 먹었고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계속 가 있고. 그때 하여튼 그러니까 우병우한테 찍혀가지고 날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제 선배일 수도 있고 자기 동기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동기 중에 대표적인 게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봉욱이에요. 봉욱은 원래 김주현이 18기라 그랬잖아요. 김주현 다음 19기의 검찰국장은 봉욱이 해야 된다라는 게 내부의 대체적인 견해였지. 근데 봉욱도 검찰국장 못하고 날려버렸거든요. 김주현이 이번에 그 법무부 차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대검차장. 대검차장.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또 하면 예. 나는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고 예. 객관적 이력이 드러나면서도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봉우기를 날리면서 안태근이를 검찰국장을 시키고 2년을 시켰단 말이야. 내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거예요. 우리말 들으면 출세하고. 그렇죠. 18기에 있던 자리에 다음에 19기 검찰국장으로 다 경력을 쌓아놓은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우병우 마음에 원래 안 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날려버리고. 안태근 다음 기수를 딱 넣어가지고 2년을 시키고 그거는. 안태근은 20기에 그러면? 네, 20기. 그리고 2년을 시켰어? 예. 봉욱이 들어갈 자리에? 네. 그러니 밑에 애들이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우병우한테 줄을 서야지 나도 출세할 수 있구나. 그게 메시지가 확실하게 간 거죠. 그리고 안태근 검찰국장으로 가고 예산, 인사, 그다음 수사 과장 이걸 다 장악하고 계속 우병우한테 보고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검찰에서 그래 이번 안태근이 그리고 그 돈봉투 만찬 때 해갖고 대구고검 차장으로 날아가고. 곧 이제 그 피해자로 입건되겠죠. 구속되나요? 구속될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물을 완전히 먹고 그럼 이제 변호사 대소도 잘 풀려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등록이 문제가 생기겠죠. 징계를 받거나 형사의 걸 처벌받으면 변호사 등록할 때 일단 제한을 하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안태근 이런 사람들한테 갖고 변호사 등록 못하면 이제 사무장 해야지. 사무장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싹 접근을 해갖고 실력 있고 검찰에서 잘 나갔는데 지금 잠시 물 먹고 있으니까 이 동안에 내가 좀 도와주고 나도 좀 도와줘라. 그리고 돈을 한 2억 정도 확 찔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억 찔러준 사람이 양심 선언해. 아예 한 방에 훅 보내게. 함정 수사. 아니 근데 이렇게 변호사 등록도 못하고 그러면 집에서 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때 그 돈에 손을 벌릴 수도 있겠는데. 어떤 돈이에요? 검은 돈 해달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하다가 문제되는 그 참칭 변호사들이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예, 변호사법 위반. 실제 징계를 받아서 변호사 등록 못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건 수임을 해갖고 법인에 누구한테 주고 뽀치고 나눠 먹는 거지. 나눠 먹고 이러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람 설구치소가 많아요. 징계 먹었고 근데 원래 변호사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징계 먹었고 못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뭐 징계가 길면 2년 3년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생이 확 망가지는 거야 한순간에. 근데 확실하게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 기억되고 도태가 돼야지.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살아남지. 아니 또 그렇죠. 안태근이나 또 뭐 또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다 아시는 사이인데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뭐 이런 사람들 또 꼬인다고. 대형 로펌에서 일단 뭐 지금 징계를 안 받거나 이렇게 하면 대형 로펌에 또 받아서 그렇죠. 그것도 인맥을 통해서 사건 수임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 수사해야지요.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과정. 지금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우선 시간이 짧았고 이 부분에 특검법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중에 안 들어가 있었다. 우병우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 대상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수본 검찰청 특수본에 넘길 때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흘렸잖아요. 우병우하고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3개월 동안 천연통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부분을 좀 흘렸죠. 그리고 윤곽근이 초동 수사 때 뭐 예를 들어 전화 통화 기록 이런 등등도 일체 조사하지 않았다. 기초적인 수사도 안 했더라. 그리고 뭐 이것은 영장 재청구하면 100% 영장 발부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특수본 2기가 수사를 하면서 세월호 아까 지금 압수수색 부분만 윤대진 검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변찬후 그때 당시 광주지검장 진술 조서만 받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황교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사에 나오는 부분은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황교안은 우리 퇴진행동 법률팀에서도 고발을 해놨는데 이 고발인 조사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도 여태 안 했어요? 네, 고발인 조사는 또 안 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김주현, 우병우
이선욱, 김진모, 손영배 이 부분을 다 입건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들어가야 돼요. 커지겠네요, 이거. 커지죠. 예를 들어 그 우병우 수사를 했지만 김진모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병우 친구.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전화를 놓던 김주현, 이선욱 그렇죠. 네.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황교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그리고 황교안 또 하다 보면 누구한테 오다 받았냐? 그렇죠. 누구죠? 김기춘. 김기춘한테 오다 받았다 치면은 예. 김기춘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예. 추가 떠야 되네 이거. 그렇게 하면 검찰이 그러니까 황교안, 우병우 라인에서 수사를 말아먹은 사람들 싹 다 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이네. 그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전에 왜 십상시 문건 사건도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가지고 사건 말아먹고 억울한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하고 필적할 만한 비슷한 사건이죠. 이것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예. 지들한테 그러니까 치명적인 걸로 될 수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십상시 문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병우가 아니라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들어갔고 첫 일성이 세월호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네, 윤석열. 알죠. 예. 특별 특검팀에서야 다 진술을 받았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윤대진한테 전화 받고도 다 알았어. 윤석열은 그 전부터 둘이 얼마 친한데. 아, 대윤 소윤. 예. 우병우 라인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일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검사가 과거에 밀려날 때도 말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밀려날 때도 황교안 지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못하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조영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그래가지고 국감장에서 문제가 됐었고 거기서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항명이나 하극상이나 해가지고 날려버린 거잖아요. 5년 동안 그냥 찬밥 먹고도 빙빙 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자기하고 가까운 소윤 윤대진의 경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봤던 사람들의 면면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다 아니까 검찰이 제대로 쓰게 하려면 윤석열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될 수사죠. 이거. 그러니까 인적 정산이 없이는 제도적 그 개혁만 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변찬호 당시 지검장하고 윤대진 그 형사 2부장 이 사람들은 특검에서 수사했어요? 아니면 특수본에서 수사를 했어요? 특검에서도 다 진술을 받았고요. 진술 받았고. 특수본에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죠, 그냥. 특수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전모를 다 꿰뚫고 있었던 거네. 그럼요. 어디죠? 여기저기 어디서 연락이 들어왔다. 뭐 김진모를 통해서 연락이 들어왔다. 뭐 등등 해갖고 싹 얘기가 나온 거야. 진술 조서를 받기 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도 되어지면 몇 마디 하면 감 잡잖아요. 아이고 검찰의 생리상 저렇게 검사장을 압박하는 전화가 청와대랑 법무부랑 대검으로부터 막 오면 검사장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랑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조율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밑에 사람들도 알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나중에 진해 검사장이 저렇게 물 먹고 날아가는 걸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아웃시키는구나 하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아니 선수들끼리야 그림을 보면 저게 뻔히 아는 일이지 어떻게 저게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이두식이 갑자기 서울고검을 가고 역사상 없이 광주지검장이 갑자기 대검광역부장이 되고 그거를 우병우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우병우 황교안을 제외하고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법에서 검찰청장법 말고 검찰청장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고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근데 그거 세지 않잖아. 직권남용인데 세든 안 세든 간에 이것은 죄질이 징역 3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돼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형인가? 형량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법정 최고형 하도록 2년이니까 1, 2년 실형이면 엄청난 거죠. 세든 안 세든 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피해자로 돼서 구속되고 처벌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처벌이 사실 그 일반 검사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엄청난 거죠, 지금. 내가 잘못 줄 서갖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따랐다가 인생 조진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윤회 건하고 이거 두 개만 수사하면 되네. 이거요, 이 수사, 지금까지 저는 쭉 한 2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급 정보가 수뇌부의 고급 정보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대부분 입 다물고 있거든요. 옛날에 자기 공장 이야기라 하고 밖에서 발설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게 보복당한 거거든. 네. 예컨대 뭐 재량권이 있는 부분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뭐 이런 문제 갖고 티격태격해서 뭐 어려운데 이거 상식 이하의 지시에 대해서 그렇죠. 안 따랐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구시대를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병우 덕분에 이렇게 검찰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과거에도 사실은 민정수석들이 다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관여하고 다 그 짓거리를 했는데 우병우는 기수도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전횡을 하면서 까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두 번 물먹은 거에 대해서 한풀이하면서. 그렇죠. 저기한테 자기한테 좀 밑보인 사람들 다 아웃시키면서 다 찍어가지고 그래 자업자득인 셈이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할까?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 감찰로 들어가야 아니면 수사로 들어가 이거는. 그거야 이제 장관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근데 내부 감찰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수사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수사 드러났으면. 기본적으로 혐의의 단서가 포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특검에서 그 단서들이 수사의 단서가 포착돼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지금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대검차장 들어가 있잖아요. 봉욱. 뭐 되기 전에도 저 윤석열 검사장이 바로 수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장이 뭐 바로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차장 대검차장도 있고 대검차장이 보고하면 되는 거죠. 아유, 큰 건 한 거네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거죠. 저는 어제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좀 압력을 했나 보다 요 정도로 딱 끝나거든. 저는 어제 한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와서 기사가 올라오는 휴대폰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건이에요? 그럼 이제 검찰 안에서는 이 정도쯤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나갔다 다 보이네. 그림 다 그리죠. 누구 작품일 거다 이렇게 자기들 수근수근 하겠죠. 적어도 한 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서 나온 건 아닐까? 특검 수사한 그 결과에서. 아니 특검에서는 이까지는 자세하게 모를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오간 말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하여튼 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실에서 오고 갔던 워딩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을 못하지. 아니 근데 지금 황교안이 일단 부인을 했잖아요. 아니 그 워딩이 나왔고 뭐 부인을 일단 하겠죠. 그다음에 대검에서 회의했을 때 오고 간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좀 막장 부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는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변호사 열심히 하시면 되고 뭐 다시 돌아올 만큼 또 그 전에 또 검찰에서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적폐와 싸우는 그건 또 아니야. 훌륭한 사람으로 치기에는 조금 껄쭉지근한 측면이. 아니 뭐 그 비교적 훌륭한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시 중책을 맡기기에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칼 이제는 정윤의 문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 외압. 이 양날의 칼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은 터졌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